안녕하세요. 매경 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입니다. 오늘 한국 주식시장에 살아있는 전설이신 무국 선생님 모셔봤습니다. 이승조 다인 인베스트먼트 대표님이신데요. 한번 주식 공부 한번 제대로 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1985년 대우증권을 시작으로 39년 동안 험난한 한국 주식시장에서 생존하신 시장 근본주의자신데요. 2022년 역사적인 약세장을 뒤로 하고 올해 이후로의 투자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평소 일단 대표님 먼저 이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의 산 증인을 일단 저희 스튜디오에 모실 수 있어서 일단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시장에서 오래 생존하는 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작년 주식시장은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 심지어 여의도에 날고 긴다는 그런 많은 기관 투자자분들도 안 좋은 성과를 냈던 한 해였는데 작년 한 해를 대표님께서는 어떤 해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작년 한 해는 대형주 중심으로 또 우량주 중심으로 하신 분들은 참 답답하거나 손해가 많았을 거고요. 그 변동성 전략, 양매수 전략을 유도하신 분들은 성과가 좋았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제 2023년은 저는 이제는 대형주 시장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계단식으로 갈 것 같고 박스로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전히 중소형단에서 수익률 게임만 나올 것 같고 그래서 2023년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작년같이 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40%, 또 미국 서학 투자자들 거의 반토막 이상 이런 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잃어버린 투자자는 멘탈 붕괴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지치고 그냥 떠나려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2023년은 오히려 더 집중 투자를 더 강화시켜서 손해난 거를 그 복구하는 해로 삼은 것이 어떻겠나. 그러니까 아직도 비관론들이 굉장히 밑바닥에 깔려 있고 지수 상승력도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종목별 에너지는 상당히 화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징후들이 보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종목 집중화 전략, 그러니까 분산 전략을 저는 2023년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ETF나 그 다음에 뭐 10개에서 20개 정도로 분산 투자하는 전략보다는 한 3개나 5개로 압축화시켜서 뭔가 집중을 하면서 사이클을 잘 맞춰야 되는 장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맞춘다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3개나 5개 중에서 그거를 가격대별로 분산 투자하고 또 분산 매도하는 이것 갖다가 저것 갖다 하는 전략보다는 그래서 한 종목을 설정했다면 먹고 나오 전략이랄까요? 그거를 유도하는 게 2023년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쭙고 싶네요. 작년에 사실 한국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국에서 순매수 많이 한 종목 순서를 이제 상위 3개만 보면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4, 5위까지 꼽으면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이 몇 개 들어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이 많은 종목들 중 제가 방금 말씀드린 5개 종목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리면서 공부도 사실 많이 뭐 원치 않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23년 전략을 기존에 알고 있던 이런 공부를 많이 했던 종목에 대해서 물린 만큼 더 열심히 공부를 하셨을 테니까 올해 좀 본격적으로 반격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시간의 호흡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요새 이제 저는 매일 양매수 전략을 유도해서 시장의 에너지를 느낍니다. 시장한테 물어보는. 그걸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삼성전자는 작년에 9월 30일 날 51,800원을 저점으로 11월 중순과 12월 날 63,200원까지 갈 때 외국인이 2조 5천억을 샀습니다. 그런데 12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9천억을 팔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 수준 보면 또 2조 5천억 산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놓고서 저는 전략을 짤 때 좀 초보 투자자나 호흡이 기신 분은 그냥 3년 주무시라고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2025년 6월이나 2026년에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 주식에 편입된다고 보거든요. 예, MSCI 말씀하시죠? 예, 예. 그러면 업황이 그때까지 뭐 미중 간의 갈등이나 나쁘더라도 선진국 지수 포트 편입되면 여러분들 8층이나 9층에서 물리신 분도 빠져나올 수 있는 수급의 변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금년 상반기와 하반기 놓고 볼 때 삼성전자는 제가 54,000원대 요번에 바닥 찍고 62,000~63,000원까지 갈 거로 봤는데 그걸 뚫을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지금 2조 5천을 샀는데 2조 정도가 더 들어와야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한 65,000원 정도 단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1, 4분기에 그러면 2,500까지는 갈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상은 아직 안 보여요. 그러면 지금 말한 2,600도 보고 2,700도 보려면 자동차, 기아,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이 동반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수급이 거의 5조, 7조 시장이 아니라 미니멈 7조, 10조 시장으로 바스켓이 하나 올라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려면 환율이 1,200원을 깨야 돼요. 그렇죠. 아래로. 예. 그러니까 환율이 1,200원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최소 7조에서 10조에 달하는 뭔가 바스켓 매매 자금이 삼전으로 유입이 될 때 지수 상승 동반에 그런 그 장이 펼쳐질 때야 좀 반등을 좀 본격적으로 삼전에서 물리신 분들이 탈출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일반 투자자 입장으로는 삼성전자를 놓고서 6만 원에서 2, 3천 원 뛰기, 마이너스 2, 3천 원. 이게 매매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알고리즘 매매는 그 삼성전자 2, 3천 원에 그 위클리 옵션이나 파생 시장에서 뭐 몇백 프로 변동성을 유도하면서 그거를 삼성전자 갖고 이용을 하는 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랠리를 주려고 그러면 저는 아까 얘기한 환율 그리고 가장 그 징후는 빨리 그 MDF 시장 새벽까지 연장하는 그 신호탄이 먼저 해줘야 헤지펀드 전략이 좀 롱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자동차에서 뭔가 지금 현대차는 15만 원대에서 지냈지만 17, 18만 원을 치고 나가지 못해요. 그것도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뭔가 수급에서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아, 현대차, 그저 심지어는 LG노텍, 테슬라, 애플. 그러면 미국 시장은 기술주 성장주의 시대가 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테슬라가 지금 거의 뭐 거의 100불도 위험했다가 120불 정도 와 있는데 이게 150불은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의 120불에서 25불 정도 가려고 그러면 15%, 20% 그냥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뭔가 안 보여요. 지금 현장에는. 그래서 이러한 그 1월 우리 이제 구정 끝나고 나서 바로 테슬라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구정 이후에 딱 보면서 배드 이즈 굿 시장이 나와야 돼요. 테슬라가 실적이 쇼크 나오든 나쁘더라도 삼성전자 같이 이제 재료가 노출됐고 뭔가 수급의 변화가 나오든지 아니면 다른 재료. 저는 다른 재료는 우주나 선거나 아니면 미중 간의 갈등에서의 조금 느슨함이라고 그럴까? 뭔가 그 리오프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계속 규제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해결 그리고 또 단가를 낮췄는데 생각보다 Q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P 곱하기 Q는 이건 사이즈가 커지는 거니까 그런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장의 1, 4분기 장은 저는 삼성전자가 63,000을 돌파해서 치고 나가느냐. 그 다음 환율이 1,200원을 깨고 내려가느냐. 그 다음에 거래 대금이 7조가 상단이 아니라 하단이 되면서 7조, 10조 상으로 사이즈가 한 단계 올라가느냐. 그러려고 그러면 미국의 나스닥이 치고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성장주의 시대, 그리고 기술주의 시대.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는 고민되는 금리 변수가 이제는 더 이상 그 how long은 되더라도 이제는 상단이 이제 됐어. 그리고 이제는 시간만 기다리면 이제는 금리 인하도 가능할 거야. 뭐 이런 기대감이 나올 때 그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2023년 뭐 상고하자 상저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1월 3일날 바닥 찍었다고 봅니다. 바닥 찍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 신호탄이었고 그런데 문제는
63,000원에서 그 7만원 요 벽을 뚫는데 예. 잘못하면 1년도 걸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벽을 뚫으려고 그러면 난 삼성전자가 주도하기보다는 밑에 산에서 밀고서 올라와주는 기아, 현대, 그 다음에 LG이노텍, 미국에서는 애플, 테슬라가 여기서 이제 이제 더 이상 안 빠지겠구나 해서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비관론자들의 수정 전략이 나올 겁니다. 다 2,000개일 거야. 나스닥은 뭐 10,000도 깨갖고 7, 8천 가. 이 시각의 밑바닥이 어디서 회전이 되냐면 테슬라가 치고 나가고 나스닥이 11,500이 맥점이거든요. 예. 11,000까지는 쉬워요. 지금 왔거든요. 네. 여기서 조정하더라도 이제 21평선이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한 17,800 정도 됩니다. 네. 그럼 빠져도 우리 종합주가에서는 2,350에서 70. 오늘 우리가 방송하는 시간이 이제 그 2,410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하고 있거든요. 네. 구정 전에 이제 뭐라 그럴까 차익 매물이라든지 나스닥도 뭐 7일 올랐는데 조정할 거야. 네. 2,400에서 땡이야. 뭐 이런 상황이 모두 겹쳐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변화시켜주는 끌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타이밍을 25, 26일 봅니다. 25, 20.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시간이 생각보다 사실 대표님께서 이제 여러 그동안 저작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한국의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투자 호흡이 좀 짧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달 안에 주가 변동에도 괴로워하는 게 좀 흔들리는 게 많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속성인데 그러면 이런 좀 마음이 좀 괴로운 분들은 뭐 특별히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대표님께서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100단위로 안 맞추실 분들은 저는 네이버, 카카오나 삼성전자는 아까 선진국지수 편입할 때까지 그냥 주무 수면제 모드로 가는 게 제일 정답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번에 만약에 그 1월 달에 그 저점을 또 한번 최의 경우는 공격하는 시점은 가능해요. 그럴 때는 어떤 현상이 나와야 되냐면 환율이 갑자기 치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1,440원, 30원대 그때 한번 작년 9월, 10월을 기억해 보세요. 예. 그때 보면 우리 홍콩 증시가 폭락을 하고 그 다음에 환율은 뭐 1,500원 돌파해서 1,200원 돌파, 달러 인덱스가 110. 그래서 모든 공포가 거기 몰렸는데 지나놓고 보면 그게 중국 시장이든 유럽 시장이든 우리든 일단 바닥이었어요. 네. 그리고 대반등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9월 30일 독일도 그때가 12,000 정도였어요. 닥스가. 근데 여기서 현재까지 볼 때 11월, 12월까지 올랐다가 독일, 유럽은 다시 지점 고점 치고 나갑니다. 예. 근데 우리는 딱 그 2130에서 2500 쌍봉 주고 다시 2180을 건드렸다가 지금 딱 가서 한 10% 정도 올렸나요? 2180에서. 그러니까 에너지가 독일이나 홍콩 같은 한 주식은 거의 인덱스로 작년 10월 말 대비 한 47%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생각하고 ELS니 뭐 이렇게 해갖고 난리 친다는데 실제 그때가 바닥이었고 환율도 그때가 1,440원이 상단이었고 그 사이에 1,240원까지 그냥 급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200원을 깬다는 게 아까 얘기한 10조 들어오면서 외국인이 확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면 달러 약세가 고착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우롱이 이제는 짧아지고 뭔가 금리 인하도 되고 그러면 달러 약세가 기조되면서 미국 시장보다는 이제는 뭐 우리 아시아 이머징 국가 중에 특히 한국 이게 선택되는 에너지가 나와야 될 텐데 그거 확인하는 데가 저는 1사분기라고 생각해요. 1사분기. 예, 1사분기. 그거의 맥점이 이달 말 1월 25일 테슬라, 애플, 우리나라는 기아, 현대 뭐 대부분들 그 수출주들이 실적 발표하는 그리고 실적이 쇼크 나오더라도 배드 이즈 굿으로 가는 실제 시장은요. 예. 재료 노출됐어. 더 이상 안 빠져 하고 그때 수급이 딱 들어오면 그때 확인 도장 찍어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악재가 이제 1Q 실적 발표 시즌에서 대부분 소화가 되면서 이제 주가엔 충분히 선 반영됐다는 인식이 필요하고 그거를 저점을 삼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반등에 좀 실마리가 나온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1Q가 아니라 4Q, 4분기 실적, 예. 실적이 4Q 이제 실적 배드지 굿이고 예. 1사분기도 나쁘다는 인지들을 하잖아요. 예, 가이던스 얘기 많이 하니까요. 근데 예. 그게 아니구나. 예. 그거를 확인 도장 찍어줘야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는 장이 나올 거고 그러면은 2350에서 2500이나 600까지 그냥 바로 치고 나가는 그런 장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끌개는
저는 나스닥이 테슬라가 애플이 그거를 발동을 걸어주냐. 예. 그거 확인이 이달 말이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확인은 또 2월 1일 연준이가 이제 거의 뭐 25bp 확률로 갈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게 하더라도 계속 겁줄 수 있거든요. 예. 계속 오랫동안 유지할 거야. 맞습니다. 예. 근데 그 하우롱 개념이 퇴색돼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끌게는 또 CPI가 5자 보든지, 아니면, 거기도 이제 다른 논리가 나오는 거죠. 거기가 그 다른 논리가 저는 기술주에는 없는 것 같아요. 기술주에는. 다른 논리를 하시면 보면 어디서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물가를 잡는 게 연준의 관심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고용이 좀 침체되더라도 그냥 물가를 줄이는 게 우선이니까 좀 실업자가 생기더라도 감내하겠다 이런 각오를 여러 번 시장에 밝혀왔고 시장은 그거에 반해서 생각보다 연준이 바라는 대로 경기가 탄탄하지 않을 거고 결국 올해 안에 금리를 인하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핵심을 보는 거는 민간 사이드보다요 정부 사이드. 정부 사이드. 우리나라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미국도 지금 침체가 뭐든지 그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경제 지표도 너무 나쁘게 나오면 또 침체에 불확실성할 거고 그래서 약간 나쁘지도 않고 뜨뜻미기진한 지표를 원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보다 왜 제가 그 기술주 성장주 얘기를 하냐면 정부가 미중 간의 갈등 구조 계속은 할 겁니다. 패권 전쟁이. 그런데 치열한 칼싸움이 아닌. 그러니까 약간 그러면 느슨해진다는 얘기는 이제 미국도 저는 우리나라도 이제 내년 금년 상반기 되면 이제 선거 시즌으로 갈 것 같거든요. 내년 총선을 향해서. 미국도 대선 사이드를 지금 요번 상반기부터 뭔가 리딩을 할 때 저는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요. 여기서 이제 거기서 제가 자동차 섹터를 보는 겁니다. 테슬라, 포드, GM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부 주도형 성장 정책. 미국도 우리나라 지금 뭐 인플레 감축법이라든지 하는 것도 갖다 해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 만들어갖고 그 일자리 고용 창출하고 경제 성장률을 뭔가 유도하려는 큰 그림 아닙니까? 그게 이제 속도 조절이 좀 계속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앞당겨지거나 빨리 들어가는 에너지가 나오면 저는 의외로 우리가 침체 나오고 공포 얘기하지만 미국 시장도 나스닥이 이제 바닥 찍고 13,000까지는 안 보입니다. 그래도 12,500이나 13,000 사이까지는 한번 가는 랠리가 상반기 중에 한번 보여주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2,400, 500이 저항이 아니라 그걸 뚫는 에너지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 밑에서 소부장이 따라갑니다. 소부장이. 지금 계속 누르고 있는 그 에너지. 그 소부장이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도 지금 리오프닝을 계속 하는 것들 중에서 또 우리 소부장하고 또 연결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연결되는 게 저는 동수서산 전략이 이제 가동되나. 지금 시진핑 주석의 전략은 이제 갖다 얘기해서 집단 면역 시스템 가면서 이제 뭐 막은 거를 풀어주는 개념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도 성장을 건드리나. 성장에서는 부동산 부분보다는 저는 동수서산에 이게 간단히 해서 빅데이터, 스마트 시티. 그러니까 중국도 뭐라고 그럴까요? 동수서산의 전략이 저는 집권 통치 전략 같거든요. 그러니까 도시화 시킨 다음에 그 도시화의 그 사람들을 빅데이터로 다 통제하는 지금 사우디의 네옴이라든지 전 세계가 이게 도시화라는 게 스마트 도시화가 이게 뭐랄까 통제 시스템의 통치 철학 같거든요. 사우디도 어떻게 보면 전제공주 왕정이고 중국도 공산당 일당 독재다 보니까 그쵸. 사람들 한 곳에 몰아넣어야지 좀 더 빅데이터 기반으로 통제를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통치 철학이 가미된 전략이기 때문에 이 도시화라는 게 우리가 단순하게 보지 말고 이게 간단해서
D램 수요를 또 다시 촉발시킬 거고요.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스마트 시티라면 스마트 보안, 스마트 헬스케어, 그리고 전력 설비가 무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각 나라별로 어떤 때는 태양광, 어떤 때는 원전, 어떤 때는 뭐 풍력, 그 나라의 그 섹터마다 거기에 적합한 석유에서 탈석유해야 되는 다른 에너지원을 확보할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벌써 우리 시장은 시작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우리나라 2023년에서 2025년이 모든 저도 그 미래학자라든지 그 비관론자 시각이라든지 모든 분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2023년에서 2025년이 그 티핑 포인트. 이게 우로 가느냐, 우리나라가 국운이 하라고 가느냐. 그 마디는 공통 분모 같아요. 그래서 좋게 보시는 분들은 뭐 국운 위쪽으로 보는 거고, 나쁘게 보는 분은 우리 인구 감소라든지 우리가 이제는 뭐 망가져 갖고 수출도 이게 해서 그냥 나락으로 가는 거 가서 뭐 침체에 뭐 더 끔찍할 것 같고, 이게 양갈래기가 갈라지는 게 분명히 2023년 지금부터 1년 동안의 그 승부처는 분명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쪽으로 보는 사람 입장입니다. 왜 이쪽을 보냐면 대륙의 시대에 중동이 도와줄 것 같아요. 중동이. 그러니까, 그리고 중국이, 그러니까 제가 2022년도 우리나라의 그 성적표가 이제 그 수출 무역 수지 적자 어디 가서 벌었고 어디서 많이 깨졌나 이 수치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 이제 데이터 보시면 우리나라가 무역 제일 적자 본 게 중동입니다. 900. 당연히 뭐 석유 나오십니까? 그런데 유가는 급등했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갖고 오는 베이스가 커서 엄청난 손실 보는 게 중동이라면 우리 기업들이나 국가 차원에서는 중동에 세일 들어가서 갔다 해서 어떤 분들은 중동 들어가서 사우디 들어가고 대금 못 받을 수도 있다. 뭐 여러. 맞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죠. 그럼 석유로 받아오면 되죠. 뭐 이런 전략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있을 거라고 보니까 이 마이너스가 제일 큰데 중동 부분에 적극적인 이거는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이 동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그 빅데이터 징후가 요번에 작년 11월 달 빈산을 오면서 5대 그룹 그 총수들이 다 모였다는 게 갖다 해서 뭐가 중요한 건지를 아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대건설이나 현대엔지니어링이나 삼성물산이나 삼성엔지니어링이나 중동에서 원전이 됐던 그 기반의 SOH가 됐던 네옴이 됐던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지금 뭐 MOU 갖고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 뭔가 근거 있는 수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상반기에만 확인 도장 시켜준다면 우리가 그 방산 같은 느낌이 들어요. 폴란드 아니 되는데도 내기 나는 맨 처음에는 안 갔거든요. 그다 진짜 수주가 딱 도장 찍히니까 뭐 LH 넥슨 더블 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17,000, 32,000 이런 에너지가 원전이나 건설에서 상반기에 나오나? 저는 나온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그게 통치 철학 같아요. 그러니까 통치 철학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권력자가 바뀌어도 나라의 국운을 위해서는 석유를 대체하는 미래 100년 뭐 이런 큰 전략들이 중동 지역은 이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갖다 위해서 도시와 그 다음에 또 원전, 뭐 어디든 태양광, 풍력 이게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문제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중동 전체가 그런 상황이 나올 거고 그거를 가장 빠르게 지금 협력에 치고 들어가는 게 중국 같아요. 중국. 그러니까 미국은 여기서는 참 뭐라 그럴까 그걸 뺏긴 것 같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집중하는 것 같고요. 이런 국제적 정세를 딱 보면 저는 2023년에서 2025년은 어떤 전략을 통치 전략을 쓰고 그거를 갖다 해서 뭐라 그럴까 마케팅을 잘하는 나라.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정치적인 이념보다 마케팅을 잘하는 파이프라인을 꽂아 거기서 그거를 쟁취하는 업황이나 나라가 그 리딩 스톡이든 리딩 종목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흐름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2023년은 지수는 상반기에는 박스로 좀 갇혔다고 봅니다. 제가 1월 3일 역사적 저점 나왔다 떠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0포인트를 올랐어요. 여기서 이제
2350과 2450에서 지그재그만 나올 것 같아요. 이거를 우상향으로 뚫어주려면 아까 건설이든 원전이든 아니면 나스닥이 성장주로 치고 나가고 중국도 지금 성장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면 오히려 시장은 오히려 2023년은 제가 이렇게 떠듭니다. 상고하고. 상고하고. 예. 이렇게 올려놓고 계단 셨다, 올려놓고 계단 섰다. 그러면 2022년도에 정반대 세상이 되는 거죠. 대신 상반기 중에는 어떤 섹터가 중요하냐면 정부 주도형 K자 들어가는 K 방산, K 원전, K 콘텐츠, K 게임, 이런 K자가 들어가는 그런 게 가능하고 미중 간의 충돌에서 아직도 뭔가 노이즈 나오는 거는 그냥 박스. 그게 반도체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하나 확인되는 게 애플 연말에 이달 말에 테슬라 애플이지만 우리나라는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진짜 쇼크 실적 내요. 뭐 조단이 마이너스 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73,000원에서 정확하게 21% 정도 에너지 준 다음에 지금 조정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제가 인덱스 알고리즘 코딩 하는 헤지펀드 전략에 시가상위 종목들을 21% 정도만 넘어가면 빌려다가 대차 매매해서 공매도 치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지금 5조, 7조에서 못 막아내는 것 같아요. 근데 7조 시장에 우리도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지 다시 ETF 시장이 뭔가 활성화돼서 뭔가 들어오면 채권 쪽 가는 게 주식으로 들어오는 그런 게 들어오면 이거는 걔네들이 매도 치는 거를 받아내고 치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그거를 SK 하이닉스 갖고 확인하려고 그래요. 지표를. 그래서 1월 말에 SK 하이닉스가 다시 7자만 안 보면 돼요. 73,000원에서 88,000원까지 갔거든요. 8만 원 초입까지는 조정시킬 수 있어요. 뭐 조다리 쇼. 근데 여기도 배드 29 나오나. 그러면 8만 원과 8만 2천 원 사이에서 밑꼬리만 달리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실적 노출되는데 그때 얘가 이때는 같이 봅니다. 인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SK 하이닉스. 제가 수학을 좋아해서 그런지 이 에너지, 이 벡터고 여기 X축, Y축, Z축에 인텔, SK 하이닉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그 세 개를 묶어서 보시군요. 종가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삼각형이 나쁜 얘기 나오는데도 한쪽만 가는 게 아니라 동시로 커지는. 그러면 이거는 트렌드를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저게 막 따라올 겁니다. 뭐 코리아 서킷이니, 심텍이니, 대덕전자니, DB하이텍이니, 차량용 반도체니, 그 다음에 이런 게 확산되면 그 다음에는 5G도 나오고 막 이럴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시장을 한 단계 랠리를 줄 수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1, 2, 3이 저는 1년을 좌우할 것 같아요. 이 3개월이. 이 3개월이 또다시 2,400과 2,200개 박스장을 만들어서 상반기를 보내는지 아니면 이거를 치고 나가서 한 박스를 200을 더 올려주는지 그러면 2,200, 2,400에서 200포인트 박스면 2,400과 2,600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저는 1월 말에 아까 얘기한 애플, 테슬라,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매드이지 구수로 가나 수급을 올라고 그러면. 그럼 사실 이제 좀 수급주에 보신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결국은 이제 이번 실적 시즌에서 애플과 테슬라, 하이닉스의 또 발표 내용이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촬영한 영상 이제 설날에 이제 한국장이 휴장했을 때 올라갈 거고 미국장은 이제 계속 거래가 좀 되는 상황에서 애플과 테슬라에 대한 아무래도 재료에 계속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컨센서스만 거칠게 요약을 하자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가격은 내렸는데 Q가 늘어나면은 생각보다 기대보다 좋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수요는 침체가 그래도 올해는 좀 부진한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또 애플카라는 또 재료가 언제든지 또 수시로 일시적인 슈팅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D램은 상반기 정도로 진짜 바닥을 확인할 것 같고 낸드는 좀 어렵지만 뭐 내년부터 좋아지지 않겠냐 이 정도로 요약이 될 것 같은데 뭐 이 개별 세 개 종목 어쨌든 모니터링 하실 테니까요. 대표님께서는 이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지금 일반적으로 모든 거기에 어널리스트 전문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뭘 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들어오나.
배드 이즈 굿이 작동하나? 그리고 이거는 곧 뭐냐면 리오프닝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홍콩 증시가 47% 인덱스로 갈 때 상해 증시가 12%, 우리는 10%. 예.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중국에 간단히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로 이제 뿌려져 나가는 거예요. 돈 쓰러 나가야죠. 예. 예. 막혔던 게 뚫린 그 에너지에서 지금 가장 혜택 받고 있는 게 유럽 쪽 같아요. 유럽 쪽 여행 가신 분이나 이런 분들 보면 여기는 뭐 이제는 뭐야 할 정도로 굉장히 에너지가 이제 우상향으로 가고 인덱스가 27%뭐 유로화도 강세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막혀 있는 데가 묘하게 미국이 유도하는 칩4 동맹 만들려고 하는. 간단히 해서 미국, 일본, 우리나라 여기가 뚫려야 된다고 보는데 이 뚫림을 간단히 얘기해서 현장에서 중국인들이 많이 보이나 안 보이나. 제가 그래서 틈틈이 일주일마다 이 명동이나 주로 가서 사람들을 주로 봅니다. 관광버스가 조그만 관광버스가 서 있냐, 대형 관광버스가 서 있나. 그 다음에 또 그쪽 담당자들한테 자꾸 물어봐요. 후배들이 이제 하나투어라든지 모두투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그 대리점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물어보면 아직도 대형 쪽은 아니래요. 아직도 이제 중국의 대형 인센티브 관광객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약간 반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 반감. 왜냐하면 동남아는 구간까지 와서 나지 유럽은 잘 오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얘네들도 보면 국가 중에 자존심을 굉장히 내세우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광합버스가 들어오는 에너지가 들어오면 저는 어떤 주가 갖고 보려고 그러냐면, 자, 우리 딱 그 이번 주 토요일부터 저기 홍콩에서 제주 직항이 이제 개통하는 걸로 봅니다. 그러면 롯데관광개발, 여기 하나투어, 아시아나항공, 요거의 수급이 나쁜 뭐 막고 뭐 통제하고 하더라도 그래도 일부 사람들은 저는 한국 K컨텐츠에 오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사람의 수요가 예를 들어서 롯데 카지노, 제주도의 롯데관광개발의 드림시티에 하루 그 진입하는 그 참가자 수 인적 그걸 카운팅하라고 했거든요. 증가세로 가면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롯데관광개발 갖고 보고 있어요. 11,000원에서 15,000원까지 갔다가 13,000원 누르고 지금 14,000원에서 대롱대롱. 이거 뚫고 가는 거예요. 15,000원 뚫어서 2,000원만 더 가지면 돼요. 17,000원. 그러면 이게 뚫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에 대형 버스 봤다는 얘기고, 제주도에 막아도 들어오는 관광객이 몇백만 됐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이 카지노라든지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하나투어가 벽을 뚫는 거예요. 그러면 벽을 뚫었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돈 발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롯데관광개발, 하나투어, 아시아나항공이 여기서 10%만 더 가져도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치고 나갑니다. D램의 소부장이 한 단계 랠리 줄 수 있는 환경이 나온다에 배팅하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저는 일사분기, 특히 이달 말에서 2월 중순까지의 현장에서 근본주의로 체크할. 그러니까 컨센서스는 안 변할 거예요. 그리고 어널리스트 분석하는 현재 데이터 보고 보면 그게 정답이고요. 근데 제가 근본주의로 왜 보냐면 이게 물동량이 바뀌고 리오프닝 되면 이거 수정하는 작업은 이제 그 데이터가 언제 들어오면 3월에서 5월 달에 들어오거든요. 뒤늦게 수정한다.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그때 수정을 할 거라고요. 근데 주가는 미리 선반영이 갈 거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 거죠. 여기 아까 얘기한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갖고 같이 이렇게 보고, 이쪽은 우리는 관광, 제주도 카지노, 롯데관광개발, 그 다음에 하나투어, 비행기, 대한항공로도 되고 아시아나항공로도 됩니다. 이게 갖다 해서 지금보다도 거래량이
증가하고 실적이 나빴는데도 배드 이즈 굿으로 작동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10%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15,000원에서 10%면 17,000원 정도가 보이면 네. 아시아나항공이든 롯데관광개발이든 예. 그러면 이거는 벌써 여러분들 2,350 그러니까 올랐다 눌림목 주고 벌써 2,500을 치고 나갈 겁니다. 그거를 언제 확인하냐? 25일에서 2월 1일 사이에 저는 시장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렇군요. 예. 그럼 말씀하신 이 롯데관광개발과 하나투어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무 이 세 개 종목이 각각 이제 10%대 상승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 기간 한번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언제부터 기산해서? 1월 25일부터 예. 그러니까 2월 1일 연준이가 2.5bp 금리 그 구간에 네. 그 구간에 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과 예. 반도체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주는 또 자동차의 방향성을 주는 애플, 테슬라, 인텔, 마이크론, 우리는 SK하이닉스. 네. 그러니까 나쁜 게 이제는 더 이상 컨센서스는 나쁘대. 근데 수급이 이게 뭐지 들어가네. 그러니까 이번에 1월 6일 날 삼성전자에서 제가 확인 도장 찍었다고 보거든요. 예. 그날 제가 5조도 쇼크다라고 그랬는데 4조 3조를 찢었는데 시가가 저가치고 외국인이 매수 딱 들어오면서 그때가 선물이 295였습니다. 예. 여기서 319까지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나왔거든요. 이게 저는 요번 1월 3일에서 현재까지 시장의 데이터가 말해주는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배드 이즈 굿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연속성이 나온 날을 1월 25일에서 1월 1일 날 대부분들 우리나라 굵직한 기업들과 미국의 굵직한 기술주들이 다 실적 발표합니다. 예. 여기서 배드 이즈 굿. 굿이 배드는 이거는 뭐 이미 많이 올라간 거에 작동할 거고 배드 이즈 배드면 이건 침체를 떠들 거고 뭐 이러면 시장은 박스에 갇혀서 거의 저혈당장. 그러면 그동안 올랐던 로봇이나 갖다 얘기해서 올랐던 종목도 오히려 차익 매물이 막 나올 거라고 봐요. 이렇게 가느냐 티핑 포인트가 그래서 이달 25일에서 말로 딱 보거든요. 네. 그래서 수많은 분석과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새는 현장한테 물어보라고 자꾸 그럽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예. 그 대표되는 종목. 예.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5G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이솔루션, KMW 이런 거 갖고 딱 하고 예. 지금 로봇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 M&A 갖고 이미 어마무시한 상승을 했어요. 후속이 따라오질 않아요. 로보스타, 로보티즈가 안 빠질 뿐이지 에너지가 아직 안 나와요. 이게 에너지가 나오려면 아까 SK하이닉스 배드 죽고 그러면 벌써 20, 30분 팍 치고 나가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그러면 테마주의 로봇, 인공지능, AI, 그 다음에 또 컨텐츠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럼 코스닥 지수가 750 그 저항 뚫고 나가는 이번에는 650, 750에 중심 700 갖고 그냥 힘을 못 써요. 네. 우리 종합주가 지수도 2200, 2400에서 중심값 2300 갖고 그냥 지그재그로 가느냐, 이걸 뚫고 한 계단 가느냐, 요게 저는 25일에서 2월 1일에 배드 이즈 굿으로 가느냐, 그 다음에 나스닥이 치고 나가주느냐, 그리고 기술주 성장주의 시대가 도래하느냐. 여기서 읽을래요. 결국 이제 한국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률 투자를 좀 전체적으로 선호하는 스타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1월 25일, 2월 1일에 이 성장주에 대한 티핑 포인트가 나온다면 좀 더 그 강세장을 좀 예상하고 이런 성장, 가치주보다는 성장 쪽으로 좀 더 비중을 싣는 것도 한 방법이겠네요. 예, 지금 보면 비관론이 들으면 또 채권을 하라, 금하라 막 이러거든요. 예. 금을 1650이나 1700이 안 하고 1900대에서 2000이 땡칠 것 같거든요. 예. 그 안에서 지금 금하라고 그래요. 오히려 지금 비트코인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에서 지금 2600만 원. 테슬라가 이번에 지금은 비트코인도 3천만 원 넘어버려요. 그러면 이 비트코인이 사람의 심리를 투기화시켜요. 성장,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쪽에서 이런 에너지가 나오면, 야, 내가 잘못 본 거 아닌가? 가치 투자로 가야 되고, 뭐, 보수적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음식료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농심 갖고 보시면 돼요. 작년도에 농심이 27, 8만 원대, 9, 10월 달에 그렇게 바닥치더니 지금 35, 6만 원까지 왔거든요. 예.
요새 보수적으로 농심 오리온 하자고 그래요. 저는 반대입니다. 저 작년에 샀던 걸 오히려 팔아들면서 오히려 35, 6만 원대 농심 팔아갖고 LG 이노텍 사자고 그래요. 작년에 35, 6만 원짜리가 27만 원, 25만 원. 그러니까 농심하고 오리온하고 이게 X축, Y축에 놓고 매일 종가 걸어놓고 농심이 가는 시장이면 제가 틀린 겁니다. 성장주가 안 된 거 박스가 되고 그런데 농심이 수익을 안 주는 거예요. 35, 6만 원 가면 그리고 많이 빠지는 않을 겁니다. 뭐 옛날같이 27만 원에서 30, 32만 원 10%에서 왔다 갔다 할 동안 그동안 나빴던 LG 이노텍이 30만 원 치고 나가서 32, 3만 원 가면 이건 성장이거든요. 그럼 애플이 또 갔다는 얘기고 거기에 끌기가 또 뭐 폴더폰 갖고 갈지 애플카 갖고 갈지 뭐 자율주행 갖고 갈지 아니면 나스닥에 치고 와서 거기도 기술주 성장주의 에너지가 나올지. 그래서 이것도 시장한테 물어보면 농심하고 오리온을 한 축. 그 다음에 LG 이노텍하고 DB하이텍을 한 축. 이렇게 딱 놓고 씻어 놓고 어느 게 올라가나. 이게 그 갖다 얘기해서 천군백군 싸움이 지금 충돌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농심 오리온이 꺾여 내려가면서 이쪽 LG 이노텍에 가면 크게 정답이고 2020년 주도주라는 얘기죠. 그거 결정이 1월 25일에서 2월 1일 사이에 확인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럼 여쭙고 싶어요. 사실 연초에 이런 가치주 성장주 논쟁에서 당연히 기존 이제 제도권에서는 뭐 애널리스트 분들은 뭐 가치주 시대가 온다. 뭐 글로벌 IB들도 일부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만 그래서 코카콜라가 구글보다 비싸지는 뭐 이런 결과가 났게 되는데 어쨌든 대표님께서는 그 반대되는 오히려 뭐 단지 이제 단순히 밸류에이션을 보는 게 아니라 에너지 자체가 가치주를 상황을 봐서 농심이나 오리온을 참고하되 그 힘이 빠진다. 농심 힘이 빠진다면은 LG 이노텍 이나 DB하이텍 같은 성장주 힘을 실을 때다. 이렇게 그쵸.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이게 꼭 그 충돌되는 지점에서 꼭 그 뭔가 작년 9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월 말에 오히려 금을 투자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보면 농심이나 오리온이나 아니면 중국 그 갖다 해서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대한유화라든지 이런 걸 투자했어야 됩니다. 네? 지금 대한유화는 지금 어마무시하게 올랐어요. 롯데케미칼도. 롯데그룹, 뭐 춘천 레고랜드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올랐다면 이게 어떤 면에서는 리오프닝이거든요. 중국이 이제 다시 가동되고 있다라는 개념인데 저는 그래서 아까 다시 최초 원조로 가죠. $1가 해답이에요. 그래서 지금 1230원에서 1200 바로 안 깰 거라고 봅니다. 잠시 저는 30원 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이즈를 해서 거봐 가치주로 가야 돼라고 여러분들 막 꼬실 것 같아요. 그래서 1230원을 구경했거든요. 이거는 달러 인덱스가 100을 깨주는 에너지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 100일 찍고 여기도 살짝 올라가려고 그래요. 103이나 105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거기서 기술주, 성장주는 조정할 겁니다. 그때가 최적의 매수 기회고 가치주를 때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추세로 딱 도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중국 관광객의 실제 활동 지수, 그 다음에 정부 주도형 재정 정책이 어디로 세팅돼서 치고 나가나.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부 재정 우선순위를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동이나 중국도 저는 중국은 동수서단이니까 이게 디램 가격,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력 설비주를 치고 나가게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무역수지 적자 보는 중동에서 뭔가 터져야 돼요. 방산같이. 그런 끌개가 하나 나와줘야 돼요. 이런 징후를 계속 지금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다 이럴 때는 제가 코딩에서 이 군집화 작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빅데이터 노가다 작업이 뭐냐면 어떤 제가 제 제자 중에서 코딩 천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이디어만 줘요. 갖다 얘기해서 가능성 있는 그 업황이 됐던 섹터가 됐던 테마가 됐던 이걸 논마지기라고 한번 기획주죠. 그러면 어떤 논마지기에 대표되는 종목이 한 10개에서 20개 있어요. 그러면 그 논마지기를 10개 정도 이렇게 쫙 펼쳐요. 요새 장은 어떤 특징이냐면 로봇에 보시면 대장주 한두 개만 분출하고
다른 거를 동합적으로 로봇이 밑에 있는 걸 끌고 가는 장이 아니에요. 5조 7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나서 요거 분출하고 넘어가면 다른 데에서 또 분출하는 게 나와요. 예. 이거 초보자들이 맞추기 힘들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는 패턴으로 가는지. 그러니까 로봇에서도 밑에 단 아니면 또 5G나 이런 쪽에서도 선도조 한두 개만 분출하는 게 아니라 군집이 나오나. 이거를 지금 그러려면 이거는 뭐냐면 매일 여러분들 HTS에다가 어떤 테마에 대표되는 거 3개, 5개를 쫙 해서 이렇게 클러스터를 만들어요. 그리고 뭘 보냐. 9시부터 1시간 동안 제가 어떻게 어떤 색깔이 바뀌게끔 그 코딩을 잡으라 그랬죠. 빨간. 그 빨간 조건이 20일 이평선의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200만 주예요. 1시간 만에 그게 들어오는 종목. 이게 그러니까 물 들어왔다는 얘기, 수급. 그럼 그 종목 딱 보면 벌써 많이 떨어진 거면 벌써 5 내지 10%막 치고 나가고 있어요. 그거를 공격적으로 지금 따라붙는데 승률이 높아요. 이게 현장주의인데 이거를 계속 하다가 이 전체 판이 우상향으로 가면 이게 대세 상승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계속 집중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이들 하면 이 같은 업황,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로봇, 뭐 스마트 시티, 뭐 헬스케어, 그 다음에 전력 설비, 원전 건설, 그 다음에 또 뭐 건자재, 뭐 이런 것들을 섹터 넣어놓고 대표되는 종목들을 다 나열한 다음에 거래 들어오는 거나 보시죠. 오늘 지금 방송할 때는 뭐가 들어왔냐면은 그 스마트 보안 인증 이런 것들 디지털 빅데이터에 그게 뭐 한국전자 인증이라든지 옛날 F페이로 한국전자통신이 갔다가 지금 18,000에서 많이 조정하면서 이쪽에서도 뭔가 에너지가 나와요. 이러면 다 이게 다 그 스마트 시티와 다 연결된 것 같아요. 스마트 시티 개념에는 스마트자 플러스 스마트 보안,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전력 설비, 스마트 간단히 해서 모빌리티. 그 관련된 종목들이 쫙쫙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한두 개씩만 가요. 이게 이제 군파되는지. 이거를 자꾸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1, 4분기는 그래서 노력하는 자가 수확을 갖는다. 데이터를 조사하고 막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배드 이즈 굿 가면 이제는 매매 안 하셔도 돼요. 사서 연말에 갖고 가는 게 낫습니다. 그거 확인이 1, 4분기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좀 현실적으로 이제 대표님께서는 사실 알고리즘까지 사실 짜셔서 이렇게 이런 군집화 전략을 통해서 추격 매수를 이제 실행 가능하신 이제 분인데 뭐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를 포함한 직장인 투자자분들은 이 정도로 사실 전문적으로 하실 분은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좀 초보에게 좀 전하는 늘상 권하신 것처럼 약간 장기 투자, 시간 여행을 좀 제대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올해 좀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은 로봇이나 모빌리티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로봇 모빌리티. 예, 그거는 계속 1년 내내 할 건데, 제가 금년도에 많이, 제가 1년 동안 주장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된 게 건설 수소입니다. 저는 2023년, 25년에서는 전부 주도용이니까 또 사우디도 대체 에너지라든지 부생 수소 법만 바뀌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소하고 건설 쪽에서 뭔가 수주해서 뭔가 원전이 됐던 우리나라, 그러니까 건설은 현대건설을 대상으로 한전부지 텁하기 시작해서 건물 언제 짓나. 그거를 시동을 걸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철도 에너지가 나오나. 철도업황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로템, 특수건설, 동아지질 이런 것들이 또 철강도 같이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것도 K자 정부의 재정정책에 연결되는 이런 것들을 주로, 그러니까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먼저 집행하는 그런 거부터가 2023년에 주도일 것 같고요. 외부도 마찬가지예요. K자가 들어가는 거를 K방산, K원전 사줄 수 있는 거. 미중 간에 이렇게 해서 막 치열하더라도 우리나라 거를 가성비 있으니까 산다라는 쪽. 미국 눈치 안 보고. 그럴 수 있는 섹터들이 뭔가. 이게 이제 K방사는 나왔고. 그러면 저는 이제 K우주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K우주도. 뭐 한국항공 우주라든지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오늘 하나 시스템이 딱 치고 나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또 한번 정부 정책과 연결해서 나올 거고. 그리고는 비슷합니다. 삼성전자 SK를 확인하고 이제 소부장. 누구죠? 네. 그러니까 2022년도에 가장 끔찍했던 투자들이 그 IT 부품단 장비주 하신 분일 거예요. 뭐 1년 반 동안 하락하는 것만 봤을 테니까 5G 하고요. 저는 작용 반작용으로 2023년은 많이 떨어진 거기에서 선도주들이 나온다. 그 끌기에는 간단히 얘기해서 업황이 개선되는 건 늦어요. 업황바닥 확인했을 때. 예, 그럼 벌써 이미 주도주는 30, 50 이미 올라가 있을 거예요. 예. 확인은 대충 4분기, 4월, 5월에 될 거예요. 예. 그러면 4월 달이면 1, 4분기 실적, 그러면 컨센서스 나쁘다는데 1, 4분기가 서프라이즈 나올 때 이제 치고 나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확인할 거라고 봅니다. 장비주에서. 예. 그런데 그거를 1월 말에서 2월 달에 미리 선제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차량용 반도체가 됐던 시스템 반도체가 됐던 대장 3개만 뽑는 거예요. DBI텍, SNS텍, AD 테크놀로지, 뭐 칩셋 미디어 좋고, 그 다음에 또 5G에서는 뭐 KMW라든지 오이솔루션이라든지 RFIC 해놓고, 이것도 XY 놓고, 이게 쇼크 나오는데 배드지 구스로 안 빠져요. 또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수급이 들어오는 거. 지금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만, 그러니까 연상을 하다 보면, 거래되면 5조에서 7조면 갯벌에 다, 배들이 다 진흙박에 박혀 있어요. 예. 물이 들어오는 그 물고래만 뜨는 거예요. 이게 클러스터 해갖고 찾아내야 되는 장이고, 전체적인 물이 다 들어오면 10조 시장이 돼야 돼요. 예. 그거는 아까 얘기한 컨센서스가 나쁜데도 물이, 그건 1, 4분기, 그때 확인되고, 그 차이만 잘 조절하면 2023년 상반기를 잘 유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책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보통 월급쟁이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좀 권하시는 주식 투자 방법으로 뭐 레버리지를 무리하게 일으켜서 하기보다 뭐 전업 투자를 무리해서 뛰어들기보다는 뭐 한 10억 정도 자기 뭐 평균 소득의 한 100배 정도로 곱해봐서 그 정도 시드가 되면 사실 전업 투자를 해라 해도 좋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그런 그 철학에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예, 전혀 변화 없고요. 예. 제가 거의 40년 쌓아보니까 주식은 미래에 꿈이 있는 종목 선장을 싸게 사서 그게 실현될 때까지 심지어는 반토막 되더라도 끌고 가는 당근질이 필요하지, 그거를 요거 손절하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기회 안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초보자는 두세 개로 압축하고 주시장은 멀리 떨어지는 게 정답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들어가서 떨어질 때 손절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딴 거를 만드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분할 매수를 위한 이제 네. 다른 뭐 직장이든 사업이든 이제 뭐 사업이든 예. 가장 해피하신 분이 건물 뭐 임대료 뭐 이런 뭐 강사해 갖고 뭐 이런 파이프라인들이 막 들어오시는 분들은 오히려 제 제자 중에서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억이 되는 애들은 떨어지길 바래요. 그런 분들은. 많이 살려고요. 내가 옛날에 산 거를 1,000주밖에 안 사는데 지금은 2,000주, 3,000주. 시각이 달라요.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리고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어느 선 올 때까지 들고 갈 거야 라는 목표가 확실해요. 그리고 그게 올 때까지 자기 일에만 집중해. 잘 안 봐요. 근데 일반 투자자가 그럴 수 있느냐는 이게 또 차원이 달라요. 사이즈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일반 투자자는 내가 한정된 자산을 갖고 매매를 잘해서 뭔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렵습니다, 실제. 저도 30세 때 한번 크게 벌었다 깨졌는데도 그때도 매매 트레이딩 해서 깨진 게 많았어요. 그 다음부터 전략 바꾼 게 집중 투자예요. 집중 투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종목만 패는 건 여러분들 내공 안 돼. 장담컨대 안 돼요. 근데 한 3개 정도나 5개 분산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중에서 2-3개가 망가지더라도 1개가 꼭 먼저 목표 달성하는 게 생기면 저는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1개 달성하는 거를 나머지 2개를 엎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5개가 포트에 있으면 10년을 잡아요. 5개가 1개 될 때까지. 10년 동안 5개가 1개 돼. 그러면 나머지 4개는 목표 달성했다는 얘기예요. 그럴 기업인가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그런 거를 테마주나 이게 이상한 세력주나 작전주 갖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사서 한 종목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인가. 네이버 카카오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많이 빠진 소부장 종목도 DBIT 가능하고요. 그런 종목 선택해서 떨어질 때 어느 단계 로직을 해서 사서 목표 단가 올 때까지 저는 예를 들어서 DBIT 같은 건 저는 7자 볼 때까지는 대응 안 해요. 그 다음에 건설주는 저는 현대건설 보면 예. 그냥 한전 부지에 그 건물이 뭐 100층짜리 될지 2동짜리 될지 쓸 때까지 갈 거예요. 그때까지는 50%는 냅두고 50%는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 팔았다 샀다 하면서 딴 거 안 가요. 물량 늘리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물량 늘리니까 여러분들이 그 착각하시는 게 돈을 더 물을 탄다는 개념이 아니라 많이 올랐을 때 1000줄 팔아서 10이나 20%일 때 1100주나 1200주를 사주는 이게 물량 늘리거든요. 올랐을 때 팔고 빠졌을 때 좀 더 이제 그 판돈으로 사는 거죠. 예. 이게, 그리고 선수는 어느 선을, 그러니까 물량 늘리기가 실제 보면요. 급락할 때 많이 늘어나요. 예. 오를 때보다. 오를 때는 조정이 적거든요. 근데 어느 선을 깨면 간단히 얘기해서 심지어는 2만 원에서 만 원 해서 샀다는데 이게 만 원짜리가 5천 원도 가는 장이 작년도였습니다. 예. 그러면 끊어서 이게 30%나 50%를 늘릴 수 있거든요. 그럼 시각이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제 X축, Y축의 타임은 똑같은데 Y축에 프라이스를 넣지 않고 Q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주 시각이거든요. 이거 말은 쉽지 여러분들 실천하는 게 거의 도 닦는 거와 비슷해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격을 안 보고 시간의 흐름과 함께 비례적으로 Q를 이제 물량을 늘려나가기 위한 그 시각에서만 접근하는 것이잖아요. 예. 근데 제 제자 중에서는 1000주로 최대 많이 늘린 애가 3년에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1만 주가 됐을까요? 10,000주가 많아요. 그게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들 자기 나름대로 로직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해 제가 물어봐요. 40년 경험도 이 종목은 어떤 느낌이냐 그것만 집중해서 하니까 그 종목의 숨소리도 간파할 수 있는 공시라든지 뭐 신지하는 현장 탐방하고 심지어는 세부적인 모든 데이터도 다 왜냐하면 집중화 전략이니까 예.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정보의 홍수에 빠져 있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노상 좋은 얘기 막 나오고 그냥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떨어지는 건 가장 미워버리고 그럼 이걸 끊어갖고 이거 가려고 그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동의 리스크가 이게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바보 투자 같이 그냥 이거를 해서 더 떨어져서 기다렸다가 어느 날 하는 게 오히려 난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혹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 정보의 홍수에서 노상 트레이딩만 하게끔 만드는 게 이 주식 바닥 같아요. 제가 큰 자산가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량 늘리기라든지 로직이라든지 집중 투자 그리고 그 대상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저는 금년 2023년은 작년도에 많이 망가졌던 거. 예. 거기서 해답이 있지 않나. 그리고 컨센서스가 바뀔 때가 이제 이미 확인형이고 이거는 이제 1, 4분기 4월에서 6월 코스고 저는 금년 장사는 1단계는 나왔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2단계 확인이 1월 25일, 1월 1일에 시장에서 우상량, 거래량 증가하면서 우상량 에너지를 집중하는 게 저는 금년장 투자에서 가장 효과적인 에너지가 아닐까. 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럼 이제 낙폭 과대 업종이 사실 작년에 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뭐 초보 투자자를 위한 이제 4등분 매매법이라든지 이런 걸 참고해 보면 보통 이제 최고 52주 최고가와 이제 최저가 기준으로 이제 4등분 한 다음에 뭐 되돌림을 이용해서 좀 이제 바닥권에서 저점 매수하는 방법이 있었고 또 120일 이평선 이격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었는데요. 뭐 어쨌든 뭐 기본적인 뭐 트레이딩 차원에서 접근하자면 좋은 접근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종목 압축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종목에서 4종목을 고르려면은 작년에 워낙 너무 많이 있는 종목이 떨어졌다 보니까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으로만 한정해도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너무 유니버스가 넓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대표님께서 사실 이 대표님의 4등분 매매법에 해당하면 다 사실 매력적인 종목이 꽤 많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종목을 좁히기를 하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말씀. 그래서 저는 그 엑셀로 코스닥 150에서 최고점에서 많이 빠진 종목을 소팅합니다. 네. 코스피 200도 전체적으로 소팅해요.
그리고 그 소팅한 것 중에서 바닥에서 이미 30에서 50 오르지 않고 바닥 기구 있는 것 중에 아까 얘기한 수소, 건설, 그 다음에 소부장, 그리고 모빌리티, 그 빅데이터 센터 관련된 것들 중에 거래량이 들어오는 걸로 3개, 5개 딱 선정합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그 여러분들이 찾는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2023년은 겁내지 마십시오. 저는 작년보다 기회가 많은 장 같아요. 기회가. 저는 연초에 벌써 삼성전자가 그걸 확인 도장 찍어줬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큰 트렌드의 흐름은 저는 요번에만 잘 견디면 선진국 지수 편입된다에 배팅하는 트렌드가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삼성전자 갖고 카운팅합니다. 네.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저는 2025년 6월 달에 관찰 아니면 빠르면 선진국 지수다. 그거 징후는 2024년 6월이니까 지금 뭐 1년 한 반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네. 1년 반 동안 이제 아시아 쪽으로 중심이 이동하나. 그걸 한번 보시죠. 당장 올해 안에 발생 가능한 그런 정책적 이벤트로는 정부에서 지금 추진 중인 이제 외환 시장에 대한 24시간 좀 거래 허용 이해되겠네요. 그쵸. 예. 그거가 그 하나의 그 뭐랄까 티핑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블랙록은 다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모 방송에서 2020년도 12월 1월 달에 삼성전자가 8만 원도 막 9만 원 가고 소부장 난리치고 막 이럴 때 그때 제가 친구 덕분 봤는데 벌써 야 우리는 이머징 국가에서 니네들이 그 선진국 지수 되는 걸 편입하는 걸 미리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그 블랙록이 운영하는 게 EM, EWI 뭐 이런 E자 들어가는 ETF거든요. 대충 삼성전자 포트 비율이 들어가서 우리가 비우려면 한 25조에서 30조 팔아야 된다. 정확하게 27조 팔았습니다. 이제는 지금 벌써 9월 3일부터 매수로 들어오거든요. 이거 벌써 선진국 지수 벌써 2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순간에 그때부터 사는 거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블랙록은 절대 그렇게 안 산다 말씀이죠. 예. 오히려 다 사놓은 거를 그때쯤 되면 이제 그 블록딜을 해서 넘겨버립니다. 그 작업을 갖다 해서 우리가 제가 헤지펀드 외국계 있을 때 이걸 비펀드 전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눈에 보일 때 사지 않고요. 눈에 보일 때 사지 않고 이미 그걸 1년이나 2년 전에 사전 준비를 합니다. 그 시작점이 작년 9월 30일 같아요. 이미 시작을 한 것 같고. 그래서 5조가 한 박스거든요. 요번에 2조 5천억 갔다가 1조 팔아서 1조 5천억으로 끌어갔다 지금 다시 2조 5천억이에요. 5조를 언제 넘나? 그럼 5조가 넘어가죠. 그 다음엔 10조입니다. 이게 추세라 쫙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한 종목만 카운팅을 한번 해보시죠. 9월 30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외국인의 매수 누계. 금액 베이스로 5조가 3월 달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3월 달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지그재그 그냥 롱숏 전략만 하면서 종목도 그냥 순환만 나오는. 그거 갖고 전체 시장의 에너지를 파악하시면 뭐 거의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도 미국 투자도 손수 좀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 사업개미 투자자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말씀하신 약달러가 되게 불리한 상황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투자 조언을 해주고 계신가요? 저는 애플이나 테슬라만 하라고 그럽니다. 애플, 테슬라 두 개만. 예. 그리고 저희부터 또 방송 들으신 분 계시겠지만 환율 1,400원대 그 서학 투자자들한테 이런 얘기 했습니다. 다 매도해라. 1달러당 1,400원 바꾼다. 신통물이 한국으로 와라. 한국이 더 낫다. 그때만 파셨어도 이렇게 급락하는 거를 피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1,240원입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는 많이 오른 게 이제는 악재일 것 같고요. 이제는 에너지, 그 다음에 그쪽도 방산, 그 다음에, 그러니까 52주 최고가에서 조정하고 있는 건 피하고 많이 빠진 소팅하면 그게 기술주예요. 기술주. 그러니까 애플, 테슬라만 투자하는데 저는 박스 전략 봅니다. 그냥 100불에서 200불. 그러나 저점 고점이 더블이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 에너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이제 원화가 강세로 계속 가는 구도면 거기서 세금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돌리는 돈은 거기서 돌릴 수 있는 분들만 하는 거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2023년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신토불이 우리 쪽 들여다보는 게 2023년에서 2025년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3년부터 25년까지 좀 이제 예. 왜냐하면 인재 선진국 지수 이 매력을 우리 투자자들 전혀 경험을 못 하신 겁니다. 예. 이거는 펀더멘탈 개념이 아닙니다. 전체 큰 박스에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포트 재조정 작업이 들어와요.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다는 게 그 말로만 하는 거랑 실제 편입돼서 느끼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그때 진짜 10만 원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나라 저평가 이 디스카운트가 다 해결되면서 난리 칠 수가 있어요. 업황이 나쁘더라도 그 수급이 에너지가 들어오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한 번도 경험을 못 했어요. 자본시장 개방하고 나서 그걸 3년 안에 저는 경험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대표되는 종목들 코리아 디스카운트, 기아, 현대차,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사놓고 머리 안 쓰는 겁니다. 선진국 지수 편입될 때 딱 뚜껑 열어보는 거예요. 이 호흡이 가능한 시장이 된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너무 뚜둥마에 다쳤어요. 그리고 미국 투자도 다쳤고 모두 다치면 이렇게 멘탈이 그냥 흔들리고 그러면 조그만 변동성에도 그냥 뭐 짧게 먹는 게 장땡이야. 뭐 이런 트레이딩 습관이 집중이 되게 돼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굵직한 종목들 우리나라 납폭 받아주는 진짜 이 신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MDF 그 야간 시장 이게 언제 시동을 거나가 그 막혔던 그 제도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관찰 대상이 바로 앞당깁니다. 그러면 이 미국계 이 뮤추얼 펀드나 큰 자금들은 이게 선익점 빨리 해서 우리 시장을 한번 머니 게임을 한번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 에너지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변동을 줄 건데 그게 3년에서 5년 갑니다. 그거를 우리는 지금 한 번도 우리가 자본시장 개방해서 경험을 안 했거든요. 저는 이번에 2023년에서 2025년에 그걸 경험하는 시장이니까 지금 주눅 들지 마시라는 얘기 자꾸 하는 겁니다. 예. 뭐 그렇게 보면 사실 대부분의 많이 물려 계신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역시도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선진지수 편입이 되게 되면 패시브 수급에 많이 밀려 들어올 종목이고 굳이 긴 호흡으로 보면 지금 또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겠네요. 가때에서 삼성전자가 20조에서 30조 들어옵니다. 한 종목당. 그러면 그 에너지가 어느 정도. 근데 업황만 도와줘 보세요. 그리고 분명히 그거를 대주주 탐욕은 이용할 겁니다. 그때쯤에 뭐 그 고가를 높여서 기업 분할을 시킬 건지 나스닥을 이용할 건지 분명히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상장시켜서 우리 카카오 그 눈에 콩가부시 이렇게 따따상 따해서 계열사 막 상장시키잖아요. 그걸 삼성그룹이 분명히 할 겁니다. 정의선 회장님도 그때 한전부지 건물 다 짓고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이용할 건지 현대엔진이 구주 매출에다 실패하셨잖아요. 분명히 그걸 할 겁니다. 그럴 때 분명히 그때 뒤에는 블랙록이 있을 거고 골드만삭스가 있을 거고 다 오징어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거버넌스 게임이 진짜 화려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거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때 관찰 대상 들어갈 때부터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23년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의 분기점일 수 있어요. 제가 1985년에 들어와 갖고 제가 사담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난 부를 일었던 게 우리 대우증권이 자본금이 300억도 안 됐어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자본시장 대형화 전략으로 3천억을 그 기획원에 재정부에서 만들라고 그래갖고 제가 그때 신입사원이었는데 부장님이나 임원님들한테 물어봐갖고 이렇게 되면 지금 그때가 대우증권이 액면가가 1,000원이었는데 800원에 거래됐습니다. 예. 액면가가 1,000원인데 800원. 예. 그리고 월급이 35만 원이에요. 아주, 재미있는. 곱하기 10배 하면 지금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삼척에서 그 오래되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걸 믿냐가 대부분이에요. 너니 이걸 믿냐? 그러니까 이미 귀각화되겠죠. 그런데 그거를
85년에서 90년 88 올림픽 이때 그냥 해버린 거예요. 제가 대우증권 증자 유상 무상 해가지고 거의 15번 정도 받아봤나? 많이 지냈는데. 여러분들 그거를 그때 1억을 그대로 놔뒀으면 이게 70억 되는 에너지. 매매 안 와도. 80년 후반이 그런 정도. 예, 그죠. 요번에 여러분들 그 기회를 맞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그 대형화가 아니라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절대 경험을 안 했어요. 그게 들어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머릿속에 제거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인덱스 에너지에 요거 몇 프로 가냐 이 개념보다 우리나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표되는 종목들이 앞으로 3년에서 5년 안에 선진국 지수 편입될 때 지금 가격대하고 그때하고 한번 이 방송을 한번 그때 비교해 보시죠. 그러면 그때 이 전략을 여러분들이 해서 매매하지 않고 그 상황 올 때까지 끌어가신 분이 자산의 큰 부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하나의 또 기회가 앞으로 10년 안에 오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면 금년은 어떻습니까? 저 작년 떨어지 이런 거 분석하잖아요. 제가 40년 경험의 노하우가 우리나라 자본시장 큰 분기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지수 편입 이 세상을 한번 스타디를 한번 해보시죠. 어느 나라가 이머징이 있다가 선진국 지수 들어갔을 때 어떻게 바뀌었나. 그것만 감지해 내셔도 여러분들이 간접적인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우리나라 대표되는 기업들은 대단한 기업들 많아요. 시가총액 1등에서. 예. 여러분들 일본 쪽 한번 보세요. 지금 일본은 에너지가 뭔가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자본시장이 이제 일본이 이머징에 놀던 시장이 선진국 지수 들어가면서 뭐 난리 쳤던 그 에너지가 우리나라한테 들어왔다 한번 생각하면 지금 나와 있는 정보 갖고 이게 주눅 들고 우리 자본시장 치 떨고 막 이런 개념이 달라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의 오늘 이게 기회가 되셔갖고 여러분들 선진국 지수 편입 조건 어떻게 해야 변화되나. 그리고 그때 뮤추얼 펀드 에너지는 어떨까. 그리고 대표되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대표 네이버, 카카오들이 어느 에너지가 될 건가. 이거는 연봉으로 보셔야 됩니다. 연봉으로. 예, 일봉으로 보지 마세요. 월봉을 넘어서 연봉으로 보셔갖고 그 10년 단위 에너지를 쫙 구축해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지금 20, 30대 지금 연끌해갖고 고생하시는 분 많잖아요. 40, 50대를 편하게 보낼 수 있으실 겁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대표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MSCI 선진지수로 편입되면서 어떻게 보면 블랙막 같은 이제 해외 자산운용사들이 이제 한국 시장을 자금을 많이 넣으면서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 이슈가 이제 특히 이제 우리 한국의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벌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최근에 사실 그 한국의 전통적인 이런 저평가주인 그 은행주 같은 경우도 뭐 최근 사모펀드의 활동이나 뭐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좀 이 기대 전환으로 인해서 뭐 배당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거버넌스 소위 관치라고 하는 이 거버넌스가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으로 최근에 뭐 KB금융만 보더라도 많이 주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말씀하신 차원에서 볼 때 이런 이 변화의 시발점이 뭐 이런 은행주 같은 변화에 넘어서서 나중에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차 같은 한국의 소위 재벌 총수가 있는 그런 그룹으로 확산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확산됩니다. 저는 근데 은행주를 트레이딩 하시려고 보니까 이제 거버넌스 이 은행주도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들의 하나입니다. 또 관치금융이라든지 이런 게. 근데 선진국 지수 들어오면요. 이게 계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주도 트레이딩 하지 좀 마십시오. 그냥 3년 단위로 한 번씩 보시는 전략하고, 그 다음에 5대 그룹을 주로 보십시오. 우리나라 거버넌스는. 그리고 가장 망가진 그룹을 주로 보는 게 좋은 아이디어예요. 롯데그룹. 롯데. 한알령하고 뭐 해갖고, 카타에서 롯데 지주가 그 박근혜 전 정부 때 그 IPO 호텔 롯데를 상장시키려고 4만원짜리 12만원까지 했다가 골드만삭스 미래에셋이 그 조성이 실패하는 바람에 그리고 한알령 해갖고 그 12만원짜리가 2만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4만원에서 3만 5천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 호텔 롯데 분명히 상장할 거거든요. 그 거버넌스 게임들. 예. 그 다음에 또 삼성그룹은 분명히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뭐 금융지주를 만들지, 그래서 삼성물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삼성생명, 그 다음에 저는 현대차 그룹도 현대 엔지니어링이나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분명히 대주주 거버넌스 게임, 현대가 분명히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버넌스 게임은 5대 그룹이 핵심이에요. 5대 그룹. 그거를 집중적으로 보셔갖고 대응하시는 게, 이것도 월봉이나 연봉으로 보시면 직관이 오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뭐 LG는 사실 LG 엔솔 이제 물적 분할 상장 과정에서 많은 이슈가 있었고, SK도 어떻게 보면 SK 이노베이션 산하, SK 온이 이제 배터리 산업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데 항상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까? 상장 채비를 하고 있다고. 예. 비슷한 취지로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또 바쁘신 와중에 긴 시간 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그 개면연 맞은 또 투자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2023년 연초에 좀 반등 줬다가 지금 애매한 선에 갈등의 구조 구간이라고 그럴까? 더 치고 나갈지 다시 조정할지 갈림길에 딱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림길에도 저는 100포인트 정도만 담담하게 보내실 분들이면 이거를 그냥 파도를 넘어가시는 걸 권하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에 주력해서 소부장이나 그 핵심 부분만 샘플링 해갖고 요 파도를 타실 분은 그것만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방송의 가장 큰 화두는 우리 선진국 지수 편입 때까지 큰 빅피처를 그려갖고 플랜을 한번 3년 단위로 짜보시는 게 어떻겠나. 그러면서 나는 집중할 3개, 5개 선택해서 거기에 목표가 올 때까지 매도보다는 갖다 해서 추가적인 매수의 계획을 잡고 어느 단가대 정도 와야 나는 팔고 다시 사서 종목을 집중하느냐. 이런 로직을 3년 단위로, 그럼 2023년이니까 2025년에 한번 다시 결정, 2025년에서 2027년에 한번 결정. 그래서 2030년까지 가는 플랜 잡으시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얼마나 손해보셨든 이 계획에 따라서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이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작년과 재작년 이어서 사실 연봉으로 투자한 긴 호흡 항상 강조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새해 맞이 하셨으니 작년도 연봉 만들어졌을 겁니다. 연봉 보시면서 한번 장기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TV 양학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